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의 평범한 노년 여성입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망설였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영원히 묻어두어야만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가슴 속에 숨겨놓은 사연을 누군가와 나누고 위로와 조언을 얻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더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단란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큰 욕심 없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살아왔죠. 그런 저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큰 파도가 몰아쳤고 그 파도 속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많았어요. 오늘 저는 그때 겪었던 믿기 힘들고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아마 어떤 걸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놀라움을 경험하시게 될 테니 각오 단단히 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아들 형민이가 대학교 2학년이던 어느 봄날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저희 아들은 명문대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어리기만 한 줄 알았던 아들이 훌쩍 자라 저를 내려다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어느새 훌륭하게 자라준 아들이 기특하고 자랑스러웠거든요. 외아들 형민이는 어릴 때부터 말썽 한번 피운 적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반장을 도맡아 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도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죠. 무엇보다 사춘기에도 부모에게 반항 한번 한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남편은 작은 전자부품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비록 대기업은 아니지만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꾸준히 성장하던 회사였죠.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와 함께 동업으로 이끌어온 회사였어요. 두 사람은 모진 시련을 함께 견뎌낸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성북동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2층 집에서 살았어요. 넓은 정원이 딸린 그림 같은 저희 집이 참 좋았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안정적이었기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죠. 아들도 학비 걱정 없이 대학에 다녔고 1년에 한두 번은 가족여행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대에 다녀와 복학한 아들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죠. 엄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어머나 그래. 우리 아들이 벌써.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제 눈에는 아직 철없어 보이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들었다니 괜히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더군요. 네, 같은 과인데 착하고 예뻐요. 여자친구 자랑을 하며 얼굴을 붉히는 아들이 보기 좋아 웃으며 말했죠. 그래. 엄마도 궁금하다.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말요?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점심 먹으러 와도 돼요? 그래, 당연하지. 뭘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신이 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한다니 저도 남편도 설레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뭘 해줄까 고민했어요. 어쩌면 며느리가 될지도 모를 아이인데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일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여 음식을 준비했죠. 갈비찜, 잡채, 나물 몇 가지, 된장찌개에 동그랑땡과 전까지 붙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형민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오는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첫인상이 정말 좋더군요. 피부도 하얗고 예쁜 아이가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바른 자세로 인사했어요. 무엇보다 맑은 눈망울이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밝게 웃으며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 치고 그렇게 예의 바른 아이가 있나 싶을 정도였죠.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저는 수정이가 단박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어서 와. 수정이라고 했니? 참 예쁘게 생겼네.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정말 미인이세요. 오빠가 왜 어머니 자랑을 많이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예의 차린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애가 말을 참 곱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부족하지만 받아주세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정성을 들여 포장한 쿠키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리본까지 예쁘게 묶었더군요. 어머나,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그냥 와도 되는데 그랬니? 아니에요. 제가 원래 이런 거 만드는 걸 좋아해서요.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열어보니 쿠키는 모양도 예쁘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집에서 직접 구웠다는데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죠. 수정이는 점심 식사 내내 예의 바르면서도 살갑게 말을 잘했어요. 어른들 말씀에도 귀 기울일 줄 알고 식사 예절도 바른 아이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는 그냥 일어나지 않고 저를 도와 설거지를 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어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렸죠. 아니야,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해. 형민이랑 방에 가서 앨범도 보고 좀 놀아. 이따가 과일 갖다 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 설거지 잘해요. 그냥 얻어먹고만 있으려니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그러더니 제 옆에서 능숙하게 그릇을 씻었습니다. 말투도 싹싹하고 예의 바르게 구는 게 뭐 하나 미운 구석이 없는 애였어요. 그제야 제 아들이 왜 그렇게 여자친구 자랑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수정아, 넌 집은 어디니? 강남이요. 강남. 그럼 여기까지 오느라 멀었겠네. 아니에요. 오빠네 오는 게 뭐가 멀어요. 얼마나 와보고 싶었는데요. 그러면서 수줍게 웃었습니다. 형민이 못지않게 수정이도 저희 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흐뭇하더군요. 근데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물어봐도 되겠니? 아, 네. 저희 아버지도 사업하세요. 건설 쪽이요. 어머나 그래. 다른 형제는? 아, 형제는 없어요. 저도 외동이에요. 두 아이 모두 사업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외동이라는 점도 닮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수정이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주로 아들과 함께 오긴 했지만 가끔 아들이 없을 때도 스스럼 없이 저와 통화하고 놀러 오기도 했어요. 저희 남편도 티는 내지 않았지만 그런 수정이를 무척 예뻐하는 게 느껴졌죠. 하루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슬그머니 작은 쇼핑백을 내려놓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혹시 놔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요? 머리띠 하나 샀어. 우리 회사 직원이 하고 왔는데 수정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하나 사다 달라고 부탁했지. 평소 무뚝뚝한 남편이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그런 관심을 보였다는 게 너무나 신기해서 웃음이 나더군요. 어머나, 당신이 여자 머리띠를요?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진짜. 그렇게 딸이 없는 저와 남편에게 아들의 여자친구는 어느새 딸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명절 연휴에도 집으로 놀러와서 함께 송편도 빚고 윷놀이도 했죠. 그런 수정이를 저는 이미 며느리로 들인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수정이를 대하는 태도에는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고 수정이도 저희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말할 수 없이 애틋했죠. 그래서 두 아이가 나중에 평생을 함께할 거라는 사실에 조금도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수정이도 얼굴을 붉히며 늘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니, 저는 날이 갈수록 형민 오빠가 더 좋아져요. 그래, 우리 아들을 그렇게 좋아해 주니 나도 참 고맙네. 오빠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착하고 멋있어요. 저한테도 다정하고 부모님한테도 잘하는 것 같고 저는 나중에 결혼한다면 꼭 오빠랑 하고 싶어요. 부모님한테 잘하는 남자가 자기 가족한테도 잘한다잖아요. 그 말을 하며 얼굴을 붉히는 게 그렇게 귀엽고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도 두 아이가 사랑을 굳건하게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어주게 되었죠. 그래, 우리 형민이 졸업하고 아버지 사업 물려받으면 바로 결혼해라. 남자고 여자고 일찌감치 결혼해서 애 일찍 낳고 얼른 자리 잡으면 좋을 거야. 제 말에 수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두 아이가 사귄 지도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이런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수정이 부모님하고 한번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애들이 만난 지도 오래됐고 서로 저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슬슬 양가 부모들도 알고 지낼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겠지. 애들이 꽤 진지하게 만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우리 형민이가 싫지 않으니 만나게 놔두는 거 아니겠어? 남편도 동의하더군요. 그래서 형민이를 통해 수정이 부모님께 저희의 뜻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 신기하게도 아들이 먼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수정이 부모님이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자고 하셨다는데 두 분 시간 어떠세요? 아마 부모 마음이 다 같은 건지 그쪽 집안에서도 두 아이가 오랜 시간 잘 지내는 걸 보고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 같더군요. 외동딸이 만나는 남자친구의 부모이니 왜 안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흔쾌히 그 제안에 응하기로 했죠. 그래. 안 그래도 너희 아버지랑 엄마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셨다니 신기하구나. 정말이요? 그래,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장소랑 시간 수정이 부모님이 편하신 대로 하자. 그렇게 드디어 양가 부모가 인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본격적인 상견례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밥만 먹으려고 한 건데 막상 약속 당일이 되자 긴장이 되더군요. 저희 부부는 신경 써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정식집이 정말 고급스럽더군요. 안내받은 방으로 들어서자 이미 수정이 부모님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형민이 아버님, 어머님, 드디어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네요. 수정이의 아버지가 먼저 점잖게 인사를 건넸죠. 그 옆에 앉은 어머니에게서도 남다른 기품이 느껴졌어요.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확실히 부유한 집안 분위기가 풍기는 것 같더군요.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수정이를 어찌나 잘 키우셨는지 저런 따님이 있어 정말 부럽습니다. 저희 남편이 웃으며 답하고 두 아버지가 기분 좋게 악수하는 모습을 여자들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분위기도 좋았어요. 두 아이가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그렇게 양가 부모가 인사하고 나자 결혼식만 안 올렸을 뿐이지 두 집안은 예비 사돈처럼 막역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명절에는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종종 전화로 안부도 묻게 됐죠. 두 아이의 생일에는 호텔 뷔페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자주 얼굴 보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부모끼리 인사를 나눈 지도 2년이 지났죠. 그때까지도 두 아이의 애정전선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 무렵 회사도 순조로웠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개발한 신제품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그래서 큰 기업과 계약도 따내고 수출도 급증했습니다. 남편은 연신 싱글벙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올해 실적이 정말 좋아. 이대로만 가면 회사도 계속 승승장구할 거야.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당신 밤낮 없이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그렇게 그의 여름은 유난히 행복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형민이는 열심히 졸업을 준비했어요. 수정이도 변함없이 저희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그 모든 행복을 앗아갈 비바람이 몰아칠 줄은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아름다우면서도 잔인한 게 아닌가 싶네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불행은 예상치 못한 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졸업을 앞둔 평범한 어느 늦가을의 하루였어요. 제가 막 장을 보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인자 씨? 전화를 받자 들리는 건 딱딱하고 차가우면서도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여기는 검찰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검찰에서 무슨 일로 저에게 연락한 건지 당황스러웠죠. 그러다 생각해보니 사기 전화가 틀림없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끊으려는데 뜻밖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남편분이 오영수 씨 맞습니까? 네, 제 남편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현재 오영수 씨가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회사 자금 횡령 및 기술 유출 혐의로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이요? 저는 그대로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횡령은 뭐고 기술 유출은 뭔가요? 우리 남편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자세한 건 오영수 씨한테 직접 들으시죠.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습니까?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이 떨렸지만 정신을 차리려 노력하며 검찰로 향했습니다. 조사실 안으로 들어가자 남편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침에 출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머리는 온통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창백했죠. 눈도 심하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를 본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답했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할 말이 없네. 알고 보니 남편의 동업자이자 절친인 최 사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요. 거기다가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까지 경쟁사에 넘겼다고 하더군요. 검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최 사장은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아마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우리 남편이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오영수 씨는 공동대표로 모든 서류에 공동으로 서명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몰랐던 거잖아요. 최 사장이 속인 거고 저희도 피해자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동대표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밤이 늦어서야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참고인 신분으로 일단 풀려났지만 언제든 다시 조사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어요. 최 사장 그 인간이 날 배신했어. 그 오랜 세월 형제처럼 지낸 사람이 회사 자금이 거의 다 빠져나갔어. 게다가 핵심 기술까지 넘어갔으니 우리 회사는 이제 끝났어. 남편은 그대로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진짜 악몽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됐거든요.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던 제가 아침에 무거운 몸을 일으키려고 할 때 화장실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갔죠.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에서 밤새워 공부하던 아들도 제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일단 수술해보겠지만 회복은 장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놀란 아들과 손을 맞잡고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은 장장 5시간이나 걸렸어요. 수술실에서 나온 남편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오른쪽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지만 완전히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공허한 말이 텅 빈 병원 복도를 채웠죠. 그날부터 저희 가족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집안 여기저기 빨간 딱지가 붙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남편이 입원한 병원까지 몰려와 돈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남편은 어눌한 말투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최 사장 그 인간이 내 도장을 몰래 찍었나 봐. 난 내가 보증인이 된 것도 몰랐어. 저는 형제처럼 여긴 동업자에게 뒤통수 맞은 남편이 걱정돼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죠. 괜찮아요. 당신만 건강해지면 어떻게든 극복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 집을 처분하기로 했어요. 집을? 그 집으로 이사 갔을 때 당신이 정말 좋아했는데 집이 어디면 어때요? 우리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하죠. 저는 남편을 위로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엄청난 빚에서 벗어나야 할지 앞이 막막하기만 했죠. 결국 몇 주 뒤 저희는 가방 하나 덜렁 챙겨 집에서 쫓겨나와야 했습니다. 아들은 졸업을 코앞에 두고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이사할 곳을 찾기 위해 뛰어다녀야 했어요. 그러다 며칠 만에 어두운 얼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사갈 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저를 데려간 곳은 강북에서도 가장 변두리 산 동네의 허름한 옥탑방이었죠. 대저택 사모님에서 옥탑방 빈털터리로, 부잣집 도련님에서 빚쟁이 아들로, 저희 모자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애써 미소 지으며 저를 위로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소년 같던 아들이 갑자기 훌쩍 성장한 느낌이 들더군요. 남편이 쓰러진 자리를 자기가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옥탑방으로 들어가는 날, 낯익은 승용차가 골목 입구에 서더니 수정이가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오빠, 어머니. 차에서 내린 수정이의 손에 커다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아들이 놀라서 다가가 상자를 받아들고 묻더군요. 아니, 이게 다 뭐야? 내가 너무 늦었지. 진작 와서 청소하는 거 도와주려고 했는데. 마트에 들려서 오느라고 좀 늦었어.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사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수정이가 내민 상자에는 휴지, 프라이팬, 냄비, 라면, 수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건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경황 없이 쫓기듯 나온 저희가 그런 물건을 챙겨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더군요. 아들도 저도 그런 수정이를 놀라서 바라봤는데 정작 수정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얼른 짐 정리하고 짜장면 시켜 먹어요. 원래 이사하는 날에는 짜장면 먹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소매를 걷어붙인 채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손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아들은 그런 자기 여자친구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정아, 안 그래도 돼. 내가 할게. 너 옷 더러워지잖아. 아니야, 오빠. 옷은 빨면 되는데 뭐. 여럿이 같이 하면 빠르잖아. 그렇게 옥탑방 마당까지 쓸고 닦으며 열심히 저희를 도와줬습니다. 그 뒤에도 수정이는 집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어요. 끙끙거리며 큰 쌀 포대를 안고 오기도 하고 산더미 같은 반찬통들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집에서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아이고, 이런 걸 언제 다 준비했니? 이러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아버님 병원 다니시느라 살림할 시간도 없으시잖아요. 이런 것밖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해요. 그 말을 하는 수정이의 눈에 잠깐 눈물이 고였지만 얼른 닦아내더니 다시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힘내세요. 힘든 거 다 지나가고 아버님도 꼭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를 위해 애써 눈물을 감추며 밝게 웃는 아이를 보니 갑자기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다, 수정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남인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날 이후로도 수정이는 늘 저희 모자와 함께 했어요. 가끔 힘들어하는 저를 대신해 남편의 병원을 지켜주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수정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셔서 하늘에서 잠깐 쉬라고 휴가 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푹 쉬고 나면 다 좋아져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남편도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하고 마음 따뜻한 수정이가 곁을 지켜준 덕분에 저희 아들도 무너지지 않고 열심히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동시에 남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과외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걱정돼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러다 너까지 몸 상하면 큰일이야. 괜찮아요, 엄마.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고생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저도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을 돌보며 짬을 내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해보는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에는 온통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다리는 퉁퉁 부어 밤에 자려고 누우면 곡소리가 절로 나더군요. 하지만 참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를 악물었죠. 그럴 때도 수정이가 힘이 되어 주었어요. 가끔 놀러 오면 눈치 빠르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아니, 네가 왜 그런 것까지 해? 나 괜찮다.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발 마사지 시원하게 하는 법 알아왔거든요. 일단 따뜻한 물에 족욕부터 하세요. 그러더니 따뜻한 물을 떠와 발을 담그게 한 뒤 열심히 다리를 주물러 줬습니다. 부잣집 외동딸로 곱게만 자라온 아이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다니 눈물까지 핑 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수정이의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정이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약속해 줄 수가 없는 현실이 면목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힘들어도 늘 웃으려 노력하던 아들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병원에 왔더군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형민아, 너 무슨 일 있니?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며 한숨만 쉬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그러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어요. 수정이가 자기 용돈을 모았다면서 오늘 이런 걸 주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봉투를 열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봉투 안에 500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아니, 이걸 수정이가 줬다는 거야? 네, 아버지 병원비에 보태라고.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꼭 받아달라고 울더라고요. 걔도 참. 엄마, 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동업자를 너무 믿은 사람 좋은 아버지가 조금 밉더라고요. 수정이를 이런 처지에 빠뜨린 게 정말 미안했어요. 이대로 제가 수정이를 곁에 두는 게 맞는 걸까요? 사실 그 문제는 저도 계속 고민해오던 일이었어요. 온실 속 화초 같은 수정이에게 모진 비바람을 함께 맞자고 하는 게 맞는 일인지 고민이 됐죠. 물론 수정이는 형민이와 함께라면 어떤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을 아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네요. 그날 형민이와 저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결국 제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하루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부르더군요. 아줌마, 손님이 찾아왔어요. 네, 손님이요? 의아한 마음에 앞치마를 벗으며 나가보니 식당 한쪽 구석에 잘 차려입은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수정이의 부모님이 보였거든요. 어머나, 두 분이 어떻게 여기를. 그 말에 수정이의 아버지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더군요. 대신 그 부인이 한숨을 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자리에 앉았지만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의 어두운 표정을 통해 무슨 말을 하러 온 건지 알 것 같았거든요. 마침내 고개를 돌리고 있던 수정이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냉정한 말투였죠. 굳이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수정이랑 형민이 이제 그만 헤어지게 해주십시오.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지더군요. 네, 그게 무슨... 그동안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신 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려워서 참고 기다렸죠. 아니, 솔직히 저희는 형민이가 수정이를 놔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 애가 탑니다.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수정이는 대기업 아들과 결혼시켜 유학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미 양가에서 모두 동의한 일입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눈만 껌뻑이다가 간신히 한마디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는 우리 형민이를, 그 아이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에 수정이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죠.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형민이네 집안 사정,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런 처지에 어떻게 우리 수정이를 책임지겠어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형민이가 곧 취업만 하면 조금이라도 해결이 될 겁니다. 기다려주시면. 기다리라고요? 얼마나요? 1년이요? 2년이요? 아니요. 10년이 걸려도 그 많은 빚은 해결이 안 됩니다. 100번 양보에 시간이 걸려 해결이 된다고 쳐도 그동안 우리 딸은요. 곱디 고운 애가 40이 넘도록 형민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같이 그 옥탑방에 살기라도 하자는 건가요? 우리 딸이 왜 그 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저도 수정이를 놔줘야 하나 고민해봤기에 그 마음을 모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하지만 저희 형민이는 좋아해 주셨잖아요. 이미 사돈이나 다름없이 지낸 게 몇 년인데. 그때 수정이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형민이가 좋은 아이라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딸이 고생길로 걸어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형민이 어머님도 수정이를 친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 저희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때 그나마 신사적으로 말하는 자기 남편을 말리더니 다시 수정이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수정이가 그 집의 반찬이며 돈이며 퍼다 나른 거 알고 있습니다.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러면 형민이 어머님이 알아듣게 타일러서 돌려보내셨어야죠. 어떻게 자기 자식 아니라고 그런 상황에 애를 이용할 수가 있나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도 입술을 깨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제가 그렇게 쉽게 수긍할 줄 몰랐는지 두 사람이 잠시 주춤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수정이 어머니가 쭈뼛거리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정을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5천만 원이에요. 형민이 아버님 병원비에 보태주세요. 그리고 저희 수정이랑 혼담이 오갔다는 건 잊어주세요. 형민이도 잘 설득해 주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멸감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됐습니다. 그런 돈 받을 이유 없습니다. 두 아이 절대 못 만나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그렇게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수정이 아버지가 다급하게 따라 일어나며 말했죠. 감정적으로 이러실 일이 아닙니다. 이 돈 벌려면 형민이가 1년을 꼬박 일해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분명히 말했어요. 아니요. 두 분의 말씀은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수정이 설득해서 제 길 잘 찾아가도록 저도 돕죠. 하지만 그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 제가 정말 돈 때문에 수정이를 내친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살펴가십시오. 그러고는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하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당한 봉변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그토록 애틋한 아이들을 어떻게 갈라놓아야 할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형민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하더군요. 아들이 그 힘든 시기를 수정이에게 기대어 버티고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헤어지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다가 수정이 부모님이 직접 나선다면
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어려운 결심을 하고 퇴근해온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민아, 오늘 내가 일하는 식당으로 수정이 부모님이 찾아왔었어. 아들은 깜짝 놀랐지만 예상했다는 듯 슬픈 얼굴로 입을 열었죠. 혹시 저하고 수정이 헤어지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고 수정이를 지키고 싶었는데 취직도 쉽지 않고 모든 게 마음 같지 않으니 저도 답답해지더라고요. 진즉 놔줬어야 하는 건데 엄마한테 찾아오시기까지 수정이를 얼마나 힘들게 하셨겠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티 한 번 내지 않고 버텼는데 수정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자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전부 맞아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취직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아버지 병원비만 벌기도 벅찬데 언제 그 빚을 다 갚고 수정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그 말에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민아,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는 꼭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아빠도 금방 일어서실 거야. 언제요? 10년 후요? 20년 후요? 수정이를 그렇게 고생시킬 순 없어요. 그날 흐느끼는 아들 옆에서 저도 밤새 울었습니다. 아들이 겪는 고통을 제가 대신 겪어줄 수 없는 게 너무 괴롭더군요. 며칠 후 아들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수정이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형민 오빠가 불쑥 찾아와서 헤어지자고 하더니 연락을 안 받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수정아, 형민이 뜻이니 받아들여. 안 돼요, 어머니. 저는 오빠 없이는 못 살아요. 부모님이 뭐라 하셨든 저는 오빠 옆에 있을 거예요. 그러더니 애절한 목소리로 제 손을 잡으며 매달렸어요. 저 이미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빠뿐이고 다른 사람이랑 절대 결혼 안 한다고요. 너희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던 그래도 된다고 하셨어? 네, 그건. 수정이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수정아, 나도 너희 부모님께 들었다. 너 좋은 집에 시집 가기로 돼 있다면서.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야. 애지중지 키운 딸 고생하길 바라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 너희 부모님 마음 이해해드리자. 아니요, 저는 부잣집 남자 필요 없어요. 오빠만 있으면 돼요. 돈도 필요 없어요. 이 옥탑방보다 더 작은 곳에 살아도 괜찮아요. 오빠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오빠 좀 설득해 주세요. 저는 울먹이는 수정이를 꼭 안아준 뒤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수정아, 우리 아들 좋아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지만 나도 형민이가 너희 부모님께 무시당하고 힘들어하는 건 볼 수가 없단다. 가뜩이나 힘든 애, 그런 일까지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아. 미안하지만 수정이 네가 포기해주겠니? 너도 나를 좀 이해해다오. 너희 부모님한테 네가 귀한 딸이듯이 나한테도 우리 형민이가 귀한 아들이란다.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하는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어머니, 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대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 영원한 아픔은 없는 법이다. 곧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도 다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이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며 생각하면 청춘에 행복했던 추억으로 떠올릴 수 있을 거다. 그러려면 서로 더 상처받고 힘들어지기 전에 여기서 끝내야 한단다. 제 말에 수정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펑펑 울며 돌아섰습니다. 애가 너무 안쓰러워 저까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군요. 분명 어딘가에서 저희 아들도 울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역시나 그날 저녁 아들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퉁퉁 부은 눈을 저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이불을 덮어쓰고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누운 아들의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며 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웃음기 없는 얼굴로 그저 묵묵히 일만 하더군요. 수정이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형민이가 다시 웃을 수 있기를, 수정이가 행복하기를,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지나고 많은 것이 변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 더 기막히고 파란만장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형민이와 수정이가 헤어진 지도 1년이 지났어요. 참 길고도 힘든 시간이었죠.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친구를 떠나보내고 아들은 이를 악물고 취업을 준비해 당당히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저도 식당에서 계속 일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저를 부르더군요. 여보, 왜 그래요?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도 형민이한테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형민이도 좋은 회사에 취직했잖아요. 우리 곧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요. 하지만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말했어요. 형민이가 요즘 웃는 걸 통 못 봤어. 아직도 많이 힘든 모양이지.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약이라잖아요. 제 말에 씁쓸하게 웃던 남편은 결국 그날 밤 잠들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더군요. 장례식은 형민이와 저, 그리고 몇몇 지인들만 참석해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이제야 제대로 돈 벌어서 효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해요? 형민이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울었죠.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난 뒤 저희는 상속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사업할 때 친분이 있던 변호사가 조언해 줬거든요.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갚을 의무도 없어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상속을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남편이 남긴 빚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채무 변제할 의무가 사라진 겁니다. 형민아,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일 것 같구나. 하지만 그런 제 말에도 아들은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일 뿐 웃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회사에 다니며 바쁘게 지내던 형민이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더군요.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여자 좀 만나보려고요. 뭐? 여자? 네. 저도 언제까지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부장님이 만나보라는 사람이 있어서 만나려고요. 괜찮은 사람이래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여자 얘기는 저희 두 모자에게 금기시되는 말이었는데 그걸 아들이 먼저 깰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어요. 드디어 아들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긴 수정이는 이미 예전에 재벌가 남자와 결혼해 유학 갔을 테니 형민이도 자기 인생을 사는 게 당연했죠. 그래서 저는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도 손주 좀 봐야지. 한번 잘 만나봐라. 하지만 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여자 한 번 만난다고 아들이 단박에 결혼을 결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를 소개받은 지 2달 만에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다음 달에 바로 식 올리기로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뭐? 아니, 그게 정말이냐? 이제 겨우 2달 만나고 결혼은 너무 빠른 거 아니니? 아니요, 저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엄마도 만나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이 상견례 날을 통보해
저도 드디어 예비 며느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들의 결혼 상대는 평범하고 조용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하지만 저는 마지못해 대답하며 억지로 웃었어요. 아들의 곁에 다른 여자가 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졌죠. 게다가 신부를 보는 아들의 눈빛도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아서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돈들과도 대충 인사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며 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형민아, 정말 이대로 결혼해도 괜찮은 거니? 네, 그럼요. 제가 선택한 사람인데요. 형민이는 행복한 척 웃었지만 그 웃음이 왜 그런지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그 슬픈 얼굴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죠. 얼마 후 드디어 아들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혼식이 치러질 사찰로 향했어요.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며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결혼은 최소한의 인원만 초대해서 조용히 사찰에서 하고 싶어요. 아니, 왜? 도둑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 회사 사람들만 해도 올 사람이 많을 텐데. 그냥 정말 저희를 축복해 줄 사람들만 불러서 조용히 치르고 싶어서요. 그래. 주인공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저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동안 많은 일을 겪은 아들이 화려하고 시끄러운 결혼식을 원치 않는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가 잘 살 때는 뻔질나게 연락하던 사람들이 망하고 나자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허울뿐인 관계보다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저희 모자의 곁을 지켜준 고마운 분들만 초대하는 것도 뜻깊은 일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식 당일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아들이 말해준 사찰로 향했습니다. 모든 결혼 준비를 다 아들이 도맡아 하겠다고 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거든요. 신혼집부터 혼수, 예단 전부 간소하게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통에 뭐라고 참견할 틈이 없더군요. 제가 법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단정한 차림으로 신부를 맞기 위해 앞쪽에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손짓하더군요. 엄마, 여기 앉으세요. 저는 아들의 말에 따라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신부 측 혼주석이 있었지만 아직 비어 있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가 채워지기도 전에 스님이 나와 예식의 시작을 알리고 신부가 입장하는 듯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리다 그만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 상견례에서 만난 신부가 입장해야 할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아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말이죠. 그 낯익은 남녀의 가슴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저는 또 한 번 기절할 듯이 놀라고 말았네요. 결혼식에 등장한 사진이 평범한 사진이 아닌 장례식장에나 있을 법한 영정사진이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는 제 귀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저거 영정사진 아니야? 주위가 술렁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가까이 다가오는 영정사진을 보던 제가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고 말았습니다. 영정사진을 안고 오는 이들이 몇 년 전 제 아들을 자신의 딸과 헤어지게 하려고 길을 쓰던 수정이의 부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품에 꼭 안고 있는 건 환하게 웃고 있는 수정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아득해져 오는 정신을 간신히 붙들고 아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형민아, 지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있어? 그리고 신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왜 수정이 사진이? 저는 사색이 된 얼굴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손으로 수정이의 영정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건 수정이가 틀림없는 거냐? 그런데 수정이가 왜? 그때 갑자기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뭐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지금 이게 다 뭐가 뭔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엄마, 사실 저는 수정이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아들을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뭐야? 그런데 왜, 결혼은 도대체 왜 한다고 한 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데 그때부터 아들의 입에서는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사실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수정이랑 헤어지고 일주일 만에 수정이가 제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찾아왔었어요. 뭐야?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아들은 제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밤늦게 빗속에서 수정이가 흠뻑 젖은 채로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도망치자고 했어요. 자기 부모님 몰래 도망가자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기 싫다고요. 그 말을 하며 아들이 아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법당안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고 오직 아들과 수정이 부모들이 우는 소리만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부모님 말씀을 따르라고 우는 애를 빗속에 돌려보냈죠. 그게 수정이를 위한 거라고 저 자신을 위로하면서요. 그래도 매달리길래 제가 사납게 화를 내면서 아픈 말을 했어요. 부잣집 철부지는 이제 제 인생에 방해만 된다고.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랑 결혼해서 잘 사는 게 저를 편하게 해주는 거라면서 애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형민이가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저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던 애한테 제가 그런 모진 말을 해서 그런 일이 생겼나 봐요. 그런 일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날 저한테 거절당한 수정이가 혼자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수정이는 강제 결혼을 피해서 집을 나와 저한테 온 거였는데 저는 그런 애를 매몰차게 내친 거예요. 절망한 수정이가 지방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다가 그때 수정이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고 형민이 역시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정이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신 말을 이어갔어요. 수정이가, 우리 딸이 그날 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울면서 운전하던 애가 실수를 했는지 차가 빗물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다더군요. 세상에. 저는 놀라서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말을 듣던 수정이의 어머니가 울부짖듯이 말했어요. 그 어두운 밤에 수정이 혼자 외롭게 죽어간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그때 형민이랑 결혼만 하게 놔뒀어도 수정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지는 않았을 텐데. 수정아, 수정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대신 죽었어야 하는 건데. 그러면서 가슴에 끌어안은 영정사진을 쓰다듬으며 또 눈물을 흘렸죠. 그때부터 아들이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수정이가 떠난 것도 모르고 괴로움에 떨며 지내던 형민이 앞에 몇 달 전 수정이의 부모님이 나타났다네요. 자꾸 딸이 꿈에 나와 서럽게 울며 저희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맘때 형민이의 꿈에도 수정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하던 아들은 수정이의 부모님에게 이미 오래전에 수정이가 떠났다는 걸 듣고 절망했다더군요. 아들은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수정이가 행복하기만을 매일 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버렸을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수정이가 세상에 없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사는 게 지옥 같았어요. 제가 수정이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제가 도망가자던 수정이의 손만 잡아줬더라면 아직도 살아있을 텐데. 형민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계속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어요. 그때 다시 수정이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 매일 빌어도 안 나타나던 수정이가 그맘때 자꾸 꿈에 나와서
형민이를 찾으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형민이를 찾아갔는데 수정이 생사도 모르던 형민이 꿈에도 딸아이가 나온다니. 뭔가 이상하더군요. 결국 저희는 이 사찰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수정이가 한을 품고 떠나서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영혼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영혼 결혼식이요? 저는 그제야 그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수정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죽은 이의 한을 풀어주는 결혼식 말입니다. 수정이가 형민이를 그리워하며 떠났으니 영혼으로라도 결혼시켜줘야 수정이가 편히 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민이가 어려운 결심을 해준 겁니다. 수정이랑 영혼 결혼식을 올리겠다고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허공에 대고 탄식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일을.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때 저희 아들이 나섰어요. 엄마, 제가 한다고 했어요. 저는 수정이한테 마음의 짐이 있어요. 제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수정이가 꽃다운 나이에 떠난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어 소리쳤죠. 말도 안 돼. 그게 왜 네 탓이야? 서로 좋아하는 너희를 억지로 떨어뜨리려고 한 저 부모들 죄지. 엄마, 제가 수정이와의 결혼을 원해요. 저 꿈에서라도 수정이를 만난 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비록 이런 방식이지만 수정이랑 못다 이룬 부부의 꿈 이루고 싶어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더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수정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했어. 우리 이제부터라도 항상 함께 하자. 저는 그런 아들에게 눈을 부릅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상견례 때 본 그 여자랑 부모님은? 그 사람들은 누구였어? 다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엄마가 미리 알면 반대하실 게 뻔해서 거짓말했어요. 죄송해요.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너 이게 얼마나 큰일인 줄은 아는 거야. 알아요, 엄마. 어차피 저는 수정이 아닌 다른 여자랑 결혼할 생각 없었어요. 그냥 평생 혼자 살 생각이었다고요. 그러니 제발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때 오열하던 수정이 부모들이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희 욕심 때문에 두 아이가 불행해졌어요. 염치가 없어서 딸 빈소에 형민이를 부르지도 못했는데 수정이가 이렇게 하늘 안고 구천을 떠돌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우라가 치밀어 마구 소리쳤어요. 그걸 이제야 아셨습니까? 딸이 멀쩡할 때는 내 아들이랑 결혼할까봐 눈에 쌍심지를 켜더니 이제 멀쩡한 내 아들을 죽은 딸한테 주라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에 수정이의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죠. 예, 어머님이 반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형민이가 우리 수정이를 기억해주고 이렇게 결혼할 마음까지 먹어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셨으면 됐습니다. 오늘 이 결혼은 없었던 일입니다. 저는 제 아들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손을 잡았죠.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뿌리치며 애원했어요. 엄마, 저 사진 좀 보세요. 수정이가 얼마나 착하고 예뻤는지 잊으셨어요? 우리 집이 망해서 옥탑방으로 이사 갈 때도 수정이가 웃으며 용기를 줬잖아요. 자기 용돈을 모아 아버지 병원비에 보태려고 하고 끝까지 제 곁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 누구보다 엄마가 잘 아시잖아요. 저는 평생을 살아도 이제 다른 여자한테 그런 사랑은 못 받을 거예요. 저도 다른 여자를 수정이만큼 사랑할 자신 없고요. 살아서 이루지 못한 사랑, 죽어서라도 이룰 수 있게. 제발 엄마가 허락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수정이는 영원히 하늘 안고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할 거예요. 아들의 말에 수정이의 부모들과 법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고 고개를 들어 수정이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늘 해맑게 웃던 아이가
그곳에서도 예전 모습 그대로 웃고 있더군요. 저에게 어머니 하며 사랑스럽게 굴던 수정이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쌀 포대를 안고 낑낑거리며 옥탑방을 오르던 모습, 형민이를 낳아줘서 고맙다며, 저에게 인사하던 모습, 아들과 헤어질 수 없다며 울던 모습, 그 착하고 예쁘던 아이가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뒤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형민아, 우리 수정이 영혼 결혼식 해주자. 어차피 내 팔자에 다른 며느리는 없을 것 같구나. 엄마, 그게 정말이세요?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향해 물었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수정이의 부모들이 또다시 큰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숙해진 법당 안에서 스님이 다시 예식을 시작하셨어요. 형민이가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 모습을 모두가 눈물 흘리며 바라보았죠. 저는 슬픔과 미안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수정이의 영정사진을 향해 말했어요. 수정아, 이제 편히 쉬렴.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형민이랑 영원히 함께해라. 그렇게 그날 아들과 수정이의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수정이와 형민이의 영원한 사랑이 시작된 날이었죠. 한데 영혼 결혼식이 끝난 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더는 수정이가 자기 부모님의 꿈에도 형민이의 꿈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제야 저희 아들의 얼굴에도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수정이가 이제 편히 쉬고 있나 봐요.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그런 일이 있고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희는 수정이의 기일마다 결혼식을 올린 사찰에 찾아가 명복을 빌어주고 그 부모님과 만납니다. 두 사람은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거의 전 재산을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재단에 기부하고 고향에 내려가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수정이와의 결혼을 끝으로 영영 독신의 삶을 선택한 저희 아들은 열심히 일에만 매달려 최연소 차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아들이 새로운 사랑을 만나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기를 바라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부모의 과한 사랑과 압박으로 자식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저이니까요. 그럼 오늘의 제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